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유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책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고 주인공 피비, 미지의 인물로부터 거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핍은 런던에서 점차 신사 계급에 걸맞는 소비와 화려한 삶을 누리면서 자신의 후원자가 아마도 미스 헤비샴일 것이고 그녀의 양녀 에스텔러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하지만 끈질긴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고 우정을 나누었던 매부 조를 이제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멀리하게 됩니다. 위대한 유산은 영어 원어로는 Great Expectations, 막대한 또는 거대한 유산을 받게 될 기대를 뜻하는데요.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게 될 예정의 핍. 그는 신사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친구 허버트와 신사다움을 누리기 위해 좋은 물건을 사고 파티를 여는 등 흥청망청 소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다달이 변호사 제거스가 전달해주는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로도 모자라 빚을 지게 되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핍이 23살이 되었을 때인데요. 어떤 낯선 사람이 핍의 집을 찾아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깜짝 놀라며 겁에 질렸으며 또 어째서 끔찍하게도 그 소리를 죽은 우리 누나의 발소리와 연결시켰는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공포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고 나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계단의 등불이 바람에 모두 꺼져 있다는 것을 기억한 나는 독서용 등불을 집어들고 계단 꼭대기 쪽으로 나갔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던 사람은 내 등불을 보고 발을 멈춘 게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소리가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거기 아래에 누가 있지요? 그렇지요? 나는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그렇소. 아래의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했다. 몇 층에 가려고 합니까? 꼭대기 층이요. 핍씨의 방을 찾고 있소. 그건 내 이름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소.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올라왔다. 그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등불을 옮겨 비춰주면서 나는 그가 바다를 건너온 여행자처럼 투박하기는 하지만 든든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길고 철회색이라는 것과 나이는 60살가량이라는 것, 근골이 강하고 두 다리가 튼튼한 사람이라는 것, 햇볕에 타고 비바람에 단련된 얼굴이라는 것 등을 차례로 알아볼 수 있었다. 처음에 핍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두 손을 내밀며 반가워하지만 핍은 그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며 멀리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핍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핍이 7살 때 묘지에서 만났던 바로 그 죄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는 질문에 죄수는 목양업, 목축업 등을 바다 건너에서 하면서 지냈다면서 상당히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핍에게 후견인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다달이 얼마의 금액을 지원받지 않느냐, 중간에 제이라고 시작되는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에 가득한 핍. 마침내 죄수는 고백합니다. 그렇단다 핍, 얘야. 내가 바로 널 신사로 만든 사람이란다. 그걸 한 사람은 바로 나란다. 그때 난 맹세했다. 내가 일 기니를 벌 때마다 그 돈은 반드시 너한테로 갈 거라고 말이야. 난 나중에 맹세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면 널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할 거라고 말이야. 네가 편안하게 살도록 난 고생을 했고 네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난 열심히 일했단다.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고 얘야. 너 보고 감사와 의무감을 느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천만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오직 네가 목숨을 구해준 그 쫓기는 똥개 같은 놈이 크게 성공해서 신사를 길러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핍, 바로 네가 그 신사란 사실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란다.
죄수 매그위치의 등장으로 핍은 온통 혼란에 빠집니다. 그동안 많은 후원금이 미스 헤비섬으로부터 왔을 거라고 믿었던, 그리고 결국은 에스텔러와 약혼하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기대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것이었으니까요. 나에 대한 미스 헤비섬의 그 모든 의도는 완전히 하나의 헛된 꿈이었다. 에스텔러는 내 짝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의 편리한 도구로서만, 탐욕스러운 친척들에게 고통을 주는 수단으로서만, 다른 연습감이 가까이 없을 때 연습 도구로 대신 사용할 기계 심장을 지닌 인형 같은 존재로서만 세티스 하우스에 용인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내가 맨 먼저 느낀 아픔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날카롭고 뼈저린 고통은 내가 매부 조를 저버린 이유가 바로 저 죄수, 즉 뭔지 모를 수많은 죄를 저질렀으며 내가 지금 생각하며 앉아있는 이 집에서 잡혀나가 올드베일리 입구에서 교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바로 저 죄수 때문이었다는 의식이었다. 그 어떤 용서를 받는다 해도 나는 차마 이제 와서 조에게 돌아가거나 비디에게 돌아가거나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생각건대 그것은 단순히 그 어떤 용서도 내가 그들에게 가치없게 행동했다는 의식을 지워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내가 그들의 순박함과 신실함으로부터 받게 될 위안을 나에게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행위였다. 매그위치가 자신의 평생 과업으로 핍을 신사로 만들고자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그위치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가난하고 비참하게 태어나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고 살다가 조금 자라서는 떠돌아다니면서 구걸이나 도둑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콤피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신사였습니다. 사립학교를 다닌 적이 있고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시계줄이 달린 비싼 회중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사기, 필체 위조, 훔친 은행권 유통 등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매그위치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았죠. 다시 말해 콤피스는 사기 행각을 미리 머리로 궁리해서 짜놓은 뒤 자기는 거기서 발을 쏙 빼며 이익을 챙기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걸려들도록 하는 책략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매그위치와 콤피슨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그위치는 콤피슨이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라 하는 노예 같은 처지에 불과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재판관은 단지 콤피슨이 신사로서 교육을 많이 받고 나이가 더 어리며 주변 사교 모임이나 클럽에 알고 지냈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콤피슨을 안타깝게 여긴 반면 매그위치는 포악한 성정을 지닌 상습범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매그위치에게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부여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은 매그위치가 자신의 경험을 핍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시작되고 증거가 요약되어 제시되었을 때 난 그 모든 게 나한테 얼마나 무겁게 걸려있고 반면에 그에겐 얼마나 가볍게 걸려있는가를 알아차렸다. 증인석에서 증언이 이루어졌을 때 난 내가 언제나 이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범인이라고 맹세할 수 있는 악당이 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언제나 돈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걸, 또 내가 언제나 범죄를 실행하고 이익을 챙긴 사람처럼 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변론이 시작되자 난 그 모든 계략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콤피슨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좀 더 적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그런 사람으로서 다뤄질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이가 더 많고 교육을 못 받았으며 그런 사람으로서 다뤄질 사람입니다. 나이가 적은 한 사람은 오늘의 이 사건들에서 목격된 경우가 거의 없이 그저 혐의만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다른 한 사람은 이 사건들에서 항상 목격됐고 그래서 범죄 사실이 항상 분명히 잡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에 범인이 한 사람뿐이라면
그게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만약 두 사람이라면 누가 단연 진짜 악당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매그위치는 비록 자신이 신사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신사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핍에게서 도움을 받았을 때 결심을 했던 것이죠. 핍을 신사로 만들겠다. 내가 어떠한 고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핍을 신사로 만들 것이다 라고요. 그리하여 핍은 죄수가 바다 건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숨 걸며 일해서 번 돈으로 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핍은 도대체 신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사란 상당한 교육과 에티켓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있었지만 매그위치의 경험담에서 드러나듯 신사는 그야말로 위선과 탐욕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재산과 거치장을 통해 약자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핍은 자신이 신사라는 목표를 달성한답시고 고향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멀리한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이 물질적 화려함과 거치장에 불과한 것이라면 진정한 신사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핍은 자신이 신사 교육을 받고 신사처럼 행사하기 위해 애썼지만 사실은 진정한 신사다움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죄수 매그위치의 노력과 헌신, 꾸준함과 관대함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에 대한 나의 모든 혐오감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으며 내 손을 꼭 쥐고 있는 쫓기고 부상당하고 족쇄에 묶인 이 사람에게서 나는 오직 내 은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와 관대함의 감정을 기나긴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함없이 간직해온 그런 사람의 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나는 오직 조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했던 나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인간의 모습만을 발견했던 것이다. 한편 핍이 그토록 숭배하고 사랑하던 에스텔러는 끝까지 핍에게 상처만을 남기며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립니다. 더욱이 그 결혼한 사람은 핍이 경멸에 맞지 않던 결코 에스텔러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핍은 더 절망합니다. 에스텔러는 내가 아니어도 좋으니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핍의 충고를 듣지 않죠. 이미 에스텔러는 미스 헤비섬에게서 세뇌를 받고 교육되어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스 헤비섬은 나중에 가서 자신이 에스텔러에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에스텔러는 이미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책의 뒷부분은 핍과 친구 허버트가 함께 죄수 매그위치를 영국 바깥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콤피슨이 경관들을 데리고 와서 보트로 이동하는 이들의 행로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두 대의 보트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콤피슨은 결국 매그위치와 물속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매그위치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그는 죄수 유배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망쳐 왔다는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매그위치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콤피슨과 물속에서 생사를 놓고 싸웠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으로 인해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결함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얘야. 내가 그의 침대 곁에 앉자 그가 말했다. 네가 늦는 줄로 생각했단다. 하지만 네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 지금 바로 그 시간이에요. 나는 말했다. 출입문 앞에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넌 언제나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그렇지 얘야? 예, 그래요. 한순간도 시간을 잃지 않으려고요. 고맙다 얘야, 고마워. 하느님께서 널 축복하시길. 넌 결코 날 저버리지 않았지 얘야.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눌렀다. 왜냐하면 한때 그를 버리고 떠나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건 말이다. 그는 말했다. 넌 내가 어두운 구름에 뒤덮인 이래로 오히려 날 더 편하게 잘 대해줬다. 태양이 비칠 때보다도 말이다. 그게 무엇보다도 기쁜 점이다. 오늘 제 소개는 주로 핍과 매그위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그 외에도 이 책에는 핍과 허버트의 우정이라든지 미스 헤비섬의 자기 회한과 후회라든지 여전히 변함없는 신의를 보여주는 조와 이제 그의 아내가 된 비디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 모든 부분을 소개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너무 많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미스 헤비섬의 양녀인 에스텔러와 죄수 매그위치 그리고 변호사 제거스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는 과거에 한때 가족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는지 저자 찰스 디킨스는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야기를 엮어나갑니다. 등장인물 간의 촘촘한 관계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능력에 놀라게 되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다행히 죄수 매그위치는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가 눈을 감는 순간에 핍은 매그위치에게 그의 딸인 에스텔러가 아직 살아있으며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유산 이 책은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 고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드러내는 위선적이고 거짓인 측면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계층과 상관없이 진정한 우정과 신의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사계급이라고 하더라도 핍의 친구인 허버트라든지 허버트의 아버지인 매슈 포키처럼 신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물질적인 것에 영합하지 않고 고귀한 태도를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콤피슨처럼 신사계급이라는 이유로 약자들을 멸시하고 함부로 이용하는 데 서슴없는 악당들도 있죠. 또한 매부 조처럼 비록 사회 계급은 낮지만 신사계급의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신의를 지키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 이 책의 내용과 그 의미는 비록 2번에 걸친 소개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좀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술술 잘 넘어가는 책이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